굳건해 보이던 연대가 단 하나의 통장 알림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 노조가 있었습니다. 평균 연봉은 1억 2천만 원에 달합니다.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직장에서 동료의 월급에 손을 댄 구조가 존재했습니다. 2026년 파업 일당 300만 원을 만들겠다며 조합비를 아카시칸 올린 통지서 한 장이 등장했습니다. 그 순간 1,000명이 넘는 동료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기업은 이미 또 다른 계산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불만도 없고 요구도 없으며 파업도 하지 않는 존재들이 24시간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월급에서 돈이 빠져나간 1,000명의 동료들, 그들이 직접 목격한 현실을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단 하나의 통장 알림이 모든 상황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던 월급날 아침이었습니다. 화면에 찍힌 금액을 보는 순간 손이 멈춰버렸습니다. 예상보다 적은 금액, 그리고 한 줄로 찍힌 조합비 인상 자동 공제 항목. 다시 움직인 손은 곧바로 탈퇴 신청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에서는 불과 며칠 사이에 1,000명이 넘는 조합원이 이탈했습니다. 언론은 이를 단순한 내부 갈등으로 설명했지만 그 이면에는 훨씬 깊은 구조적 문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 탈퇴의 물결에 불을 붙인 건 다름 아닌 집행부 자신이었습니다. 시작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노조 집행부가 파업에 참여하는 활동가들에게 하루 300만 원의 활동비를 주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3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의 출처를 알게 되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로 조합원들의 월급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조합비였습니다. 이른바 체크오프 제도를 통해 모인 돈이었던 것입니다. 체크오프란 회사가 급여를 지급할 때 조합비를 자동으로 공제해 노조로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심지어 파업에 찬성하지 않아도 매달 자동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시스템입니다. 집행부는 이 제도를 활용해 별다른 공지 없이 조합비를 갑작스럽게 인상했고 그렇게 모은 자금으로 하루 300만 원의 파업 활동비를 마련하려 했습니다. 파업은 일부가 참여하지만 비용은 아무 말 못하는 다수가 함께 부담하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파업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그럴 의사도 없는데 내 월급에서 다른 사람의 하루 300만 원을 대신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연대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단 한 번의 동의도 없이 타인의 지갑을 열어버린 셈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탈퇴한 1,000명의 조합원들. 이들은 처음부터 노조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단순한 분위기나 직장 내 관계 때문에 가입했던 경우였습니다. 누군가 권하면 거절하기 어려웠고 주변 사람들이 하니까 따라갔으며 집행부의 움직임에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따르다 보니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부담을 떠안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현상을 설명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레밍 효과입니다. 레밍은 북극 인근에 서식하는 작은 설치류로 집단이 움직이면 이유도 모른 채 무리를 따라 절벽 아래로 뛰어드는 습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조 집행부는 이 집단 심리를 정확히 활용했습니다. 가입 과정에서도 파업 동원 과정에서도 조합비 인상 과정에서도 개인에게 충분한 설명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흐름에 따라가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통장 알림은 달랐습니다. 말이 아니라 숫자로 명확히 드러나 눈앞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흐름이 아니라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고 왜 이 돈을 내야 하는지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1,000명의 탈퇴는 단순한 항해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구조에 대한 뒤늦은 각성이었고 침묵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균열은 노조 내부에서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구조 속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내던 사람들의 연봉은 얼마인지, 그리고 그 밖에는 어떤 현실이 존재하는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파업은 내가 했지만 비용은 네가 냈다. 이 한 문장이 1,000명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조합비 인상은 아무런 예고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급여 명세서에 평소보다 늘어난 공제 항목이 나타났습니다. 열티라도 할 시간도 거부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앞서 설명한 체크오프 구조에서는 급여 지급 전에 이미 금액이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조합원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심지어 파업에 반대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모인 돈의 사용처를 알게 된 순간 분노는 터져 나왔습니다. 집행부가 파업에 참여한 활동가들에게 하루 300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하루 300만 원은 일반 직장인의 월급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성실히 일하는 동료들의 월급에서 모은 돈으로 파업 참여자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구조였습니다. 삼성전자 노조의 조합원 수는 수만 명에 달합니다. 이 많은 인원에게서 소액씩 더 거두면 막대한 금액이 쌓이게 됩니다. 반대로 개인별 부담은 작기 때문에 처음에는 쉽게 눈치채기 어렵습니다. 집행부는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조금씩 걷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쌓이면 커진다는 점이 이 구조의 가장 교묘한 허점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돈이 전체 조합원을 위해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직 파업에 참여한 일부를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파업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 조용히 일하고 싶었던 사람들, 가족을 생각해 파업 대신 출근을 택한 사람들, 이들의 급여에서도 동일하게 돈이 공제되었습니다. 선택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회사 동료가 파업에 참여했습니다. 그 동료는 하루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출근해 그 자리를 대신 채웠지만 내 월급에서는 그 300만 원의 일부가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이것이 과연 공정한 구조로 보이십니까? 그러나 더 불편한 진실이 존재합니다. 이런 구조는 삼성전자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국내 주요 대형 노조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합원이 모르는 사이 매달 자동으로 돈이 빠져나가고 그 사용처는 소수의 집행부가 결정합니다. 형식상 민주적 절차를 따르고 있지만 실제로 개인에게 주어지는 선택권은 거의 없습니다. 1000명이 탈퇴한 이유는 단순히 300만 원이 아까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낸 돈이 나를 위해 사용되지 않는다는 현실, 그리고 이를 막을 수 없다는 무력감이 누적된 결과였습니다. 돈은 조용히 그리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조를 만든 이들의 연봉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평균 연봉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그 문 밖에서 이 장면을 바라보던 사람들의 현실은 그 숫자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취업 박람회장 앞에는 긴 줄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모여든 청년들이었습니다. 손에는 이력서를 들고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최저임금 계약직 자리 하나를 얻기 위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같은 날 서울의 어느 곳에서는 머리띠를 두른 사람들이 집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평균 연봉 1억 2천만 원을 받는 이들이 성과급이 부족하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자리였습니다. 이 두 장면은 같은 나라, 같은 날에 동시에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두 장면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직원의 평균 연봉은 약 1억 2천만 원 수준입니다. 2026년 기준 국내 직장인 평균 연봉이 약 4천만 원대임을 고려하면 삼성전자 직원은 일반 직장인보다 거의 3배에 가까운 소득을 받는 셈입니다. 이 수치는 기본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과급과 다양한 복지 혜택까지 포함하면 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 집행부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성과급 산정 방식이 공정하지 않다며 파업이라는 수단을 꺼내든 것입니다. 반도체 업황이 악화되고 협력 업체들이 단가를 낮추며 버티는 상황에서도 이러한 요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깥의 현실을 굳이 마주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벽 밖의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2026년 기준 청년 체감 실업률은 여전히 2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는 100명 중 약 20명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거나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들이 바라는 것은 성과급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안정적인 일자리 하나,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퍼져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에 입사하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바뀐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대부분의 걱정이 사라진다는 인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공장을 멈추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 줄 서 있는 이들에게는 보이지도 않는 성과급을 두고서 말입니다. 이 구조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단순한 욕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파업으로 공장이 멈추면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그 영향은 그대로 협력업체로 전이됩니다.
납품 물량이 감소하고 매출이 하락하면서 결국 협력업체 직원들의 일자리까지 위협받게 됩니다. 성벽 안의 갈등이 성벽 밖 사람들의 생계를 흔드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노조는 본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조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노조는 과연 누구를 보호하고 있는 걸까요? 고연봉을 받는 이들의 성과급을 지키는 일, 이것이 노동운동의 본래 목적이었는지 되묻게 됩니다. 안정된 구조는 매우 견고했습니다. 그러나 그 견고함이 만든 그림자는 노조 밖에만 존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조직 내부에서도 깊은 균열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의 시작은 생각보다 훨씬 단순한 지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노조 내부에도 보이지 않는 서열이 존재했습니다. 겉으로는 한 표가 동일해 보였지만 소속 부서에 따라 그 영향력은 크게 달랐습니다. 민주주의라는 틀 안에서 사실상 숫자가 모든 것을 좌우하는 구조였습니다. 삼성전자는 크게 두 축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반도체 사업, 다른 하나는 갤럭시 폰과 TV 같은 가전 사업입니다. 두 부서 모두 같은 회사에 속해 있지만 노조 내부에서의 영향력은 크게 달랐습니다. 반도체 부서는 가전 부서보다 조합원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노조가 다수결 구조로 운영되다 보니 인원이 많은 반도체 부서가 전체 방향을 좌우할 수 있었습니다. 투표든 집행부 선출이든 파업 결정이든 결과는 항상 반도체 부서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가전부서 조합원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반도체 부서 표가 많다는 이유로 파업이 결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내 급여에서 조합비가 빠져나가고 업무에 차질이 생기며 평가에도 영향을 받지만 그 결정 과정에 내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수결이라는 민주적 외형 속에 심각하게 기울어진 구조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서 간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구조 자체가 특정 집단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공정을 외치던 곳에서 가장 은밀한 불공정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외부에는 평등을 주장하면서 내부에서는 다수의 논리로 소수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사측의 불공정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전부서 조합원들은 불만이 있어도 쉽게 드러내기 어려웠습니다. 같은 조직 안에서 불만을 표현하는 것이 괜히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쌓여온 침묵은 결국 탈퇴라는 행동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약자가 또 다른 약자를 밀어내는 구조였습니다. 이것이 삼성전자 노조 내부에서 실제로 작동하던 현실이었습니다.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아이러니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모순은 조합비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적 문제는 노조 내부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 영향은 삼성전자 밖으로까지 확산되었습니다. 성과급을 더 요구하는 한 가지 사안이 국가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생산 라인은 단 1시간도 쉽게 멈출 수 없습니다. 설비 하나가 멈추면 다시 정상 가동까지 며칠이 걸립니다. 그로 인한 손실은 수치로 계산하기 어려울 만큼 빠르게 누적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라인을 멈출 수 있는 사람들이 파업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파업의 배경입니다. 성과급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느냐고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이미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문제는 그 금액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더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 산정 방식이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 이것이 파업의 이유였습니다. 이미 성과급을 받았음에도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공장을 멈추겠다는 논리였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악화된 시기에도 삼성전자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여전히 업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협력업체들은 단가 인하를 감수하며 버텼고 하청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그 시점에서 본사 노조는 성과급 문제를 이유로 파업을 선택했습니다. 누군가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버티는 동안 다른 누군가는 더 받지 못했다며 생산 라인을 멈췄습니다. 그 영향은 삼성전자 내부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라인이 멈추면 납품 일정이 지연되고 이는 협력업체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협력업체가 흔들리면 그곳 직원들의 생계도 위협받게 됩니다. 성과급을 더 요구하는 한 가지 사안이 수십 개 협력업체의 생계를 흔드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 갈등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지 노조 집행부는 과연 인식하고 있었을까요?
도덕적 해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신이 감당해야 할 비용을 다른 누군가가 대신 부담할 때 사람은 점점 더 무모해집니다. 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협력업체와 소비자, 그리고 국가 경제가 나눠서 감당하지만 정작 결정을 내린 사람들은 그 비용을 직접 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구조가 반복될수록 파업은 더 쉽게 발생하고 요구 수준은 점점 높아집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구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존재합니다. 파업이 길어질수록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쪽은 항상 가장 약한 고리였습니다. 협력업체 직원들, 하청 노동자들, 그리고 납품업체 사장들입니다. 이들은 파업 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그 결과는 그대로 떠안아야 했습니다. 강한 이들의 갈등이 약한 이들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구조였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가장 냉정하게 계산하는 주체가 있었습니다. 바로 경영진이었습니다. 파업이 반복될수록 기업은 하나의 결론에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 판단은 이미 공장 내부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가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공장 안에 새로운 존재가 투입되기 시작했습니다. 불만도 없고 요구도 없으며 파업도 하지 않습니다. 식사도 휴식도 없이 24시간 쉬지 않고 작동합니다. 급여도 필요 없고 조합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이상적인 노동자는 없었습니다. 이건 로봇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공장에서 빠르게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옵티머스라는 인간형 로봇을 공장에 도입하기 시작했고, 아마존은 물류 창고의 상당 부분을 이미 로봇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수행하던 분류, 포장, 이동 작업을 로봇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속도는 더 빠르고 오류는 줄어들며 비용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파업도 없고 조합비도 없으며 성과급 요구도 없는 이 존재들이 빠르게 인간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이 선택은 단순합니다. 반복적으로 파업하는 노동자와 24시간 일하는 로봇 중 어느 쪽을 선택할지의 문제입니다. 인건비가 상승하고 파업이 잦아질수록 로봇 도입의 필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을 선택할 때마다 경영진의 자동화 계획은 점점 앞당겨졌습니다. 노조는 권리를 지키려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위치를 흔드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비 효과입니다. 브라질의 나비 한 마리가 날갯짓하면 텍사스에서 토네이도가 발생한다는 비유입니다. 반도체 공장에서 파업이 반복되면 결국 인간 노동자의 자리는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성과급을 얻더라도 그 대가로 10년 뒤 일자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더욱 냉정한 현실도 존재합니다. 로봇 도입은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동차, 물류, 유통, 제조업 전반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10년 내 한국 제조업 일자리의 상당 부분이 자동화로 대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가속화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가 반복되는 파업과 상승하는 인건비였습니다. 노조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노조 행동은 오히려 전체 노동자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고연봉을 받는 일부가 더 많은 요구로 파업을 반복할수록 그 명분 아래 로봇이 도입되고 결국 모든 노동자의 자리가 위협받게 됩니다. 이 악순환을 멈추기 위해서는 구조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었습니다. 파업이 반복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같은 상황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안이 서서히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새로운 접근이었습니다. 협상 권한이 소수에게 집중된 상태에서는 구조가 바뀌기 어렵습니다. 집행부가 교체되거나 요구 내용이 달라져도 결국 시스템은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파업 반복, 조합비 인상, 동료 급여 공제라는 순환의 근본 원인은 하나였습니다. 임금 협상 권한이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현재 구조는 다음과 같이 작동합니다. 노조 집행부가 회사와 임금 협상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일괄 적용합니다. 협상 과정에서 어떤 논의와 타협이 있었는지 개별 조합원은 알기 어렵습니다. 결과만 전달받는 구조입니다. 결과가 좋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미 결정된 이후입니다. 내 임금이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지 확인할 방법조차 없습니다.
이 구조의 핵심 문제는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집행부가 어떤 기준으로 협상했는지, 누구의 이익을 우선했는지 검증할 수단이 없습니다. 다수결로 선출되었더라도 일단 선출되면 사실상 막강한 협상 권한을 갖게 됩니다. 견제 장치가 없는 권력은 결국 어느 한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독립보상위원회입니다. 쉽게 말해 임금과 성과급 결정 권한을 노조 집행부에서 분리해 별도의 독립기구에 맡기는 방식입니다. 이 위원회는 노조도 회사도 아닌 제3의 독립기관으로 운영됩니다. 외부 전문가, 직원 대표, 독립감사가 참여해 철저히 성과와 역량 중심으로 보상을 결정합니다. 이 방식이 적용되면 변화가 생깁니다. 집행부가 파업을 수단으로 협상을 흔들 수 없게 됩니다. 파업이 아니라 실제 성과에 기반한 보상으로 전환됩니다. 노력한 만큼 보상받고 그렇지 않으면 덜 받는 구조입니다. 당연해 보이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방식입니다. 성과가 아니라 목소리의 크기로 보상이 정해지는 구조였습니다. 이것이 핵심적인 문제였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러한 구조가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정치화된 노조 대신 성과 중심의 독립보상체계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조는 노동환경 개선과 권리 보호에 집중하고 임금은 별도의 기준으로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이는 노조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본래 역할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에는 저항이 따랐습니다. 협상 권한을 잃게 되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변화였습니다. 권력을 내려놓는 일은 언제나 어려운 선택입니다. 그러나 조합원들의 인식은 점차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1000명이 탈퇴하고 파업의 실상이 드러나면서 변화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결과 역시 달라질 수 없습니다. 기존 방식을 유지한 채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하나의 중요한 질문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이 구조 속에서 과연 누가 살아남고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결국 모든 흐름은 하나의 지점으로 수렴했습니다. 반복되는 파업을 선택하는 집행부, 조용히 빠져나가는 조합비, 그 사이를 파고드는 로봇, 그리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밖에 서 있는 청년들. 이 모든 장면이 동시에 펼쳐지는 지금, 우리는 노동의 구조 자체가 흔들리는 시대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드러낸 실상은 매우 분명했습니다. 동료의 급여에서 돈을 모아 파업 자금으로 사용하고 다수결이라는 이름으로 소수 부서를 배제하며 반도체 불황 속에서도 성과급을 더 요구하며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더 아이러니한 점은 이 구조가 오랫동안 별다른 문제 없이 유지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체크오프라는 제도 아래에서 조합원들이 인지하지 못한 채 매달 돈이 공제되고 있었습니다. 분위기에 따라 가입한 이들은 자신이 어떤 부담을 떠안고 있는지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통장 알림 하나가 그 침묵을 깨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1000명의 탈퇴는 단순한 불만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기간 누적된 무력감이 한 번에 표출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깨달음만으로 구조를 바꾸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집행부는 여전히 협상 권한을 갖고 있고 체크오프는 계속 작동하며 파업의 문턱도 여전히 낮았습니다. 그리고 기업은 이미 새로운 방향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파업도 없고 조합비도 없으며 성과급을 요구하지 않는 존재들이 공장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로봇은 말이 없습니다. 불만도 없고 요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파업이 반복될수록 그들의 자리는 넓어지고 인간의 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삼성전자 노조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동료를 부담시키고 청년의 기회를 제한하며 결국 자동화를 가속시키는 나비 효과입니다.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이 오히려 전체 노동자의 미래를 위협하는 아이러니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삼성전자 노조의 행동이 정당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기준을 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